남에게 의심을 받고 오해를 사는 것만큼 세상 억울한 일도 없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인 가운데 십수년이 넘은 지금까지 자신은 무고하다며 누명을 쓴 거라며 한결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성이 정말 억울한 상황인지 아니면 억울한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간악당 멜라니 맥과이어 사건 편입니다. 2004년 4월 28일 미국 뉴저지주.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신이 난 30대 남성 빌 맥과이어는 부동산 계약서와 열쇠 꾸러미를 아내 멜라니 맥과이어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을 키우며 직장 생활까지 열심히 했던 맞벌이 부부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 그것도 마당 있는 집 마련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껏 들떠있는 빌과는 달리 멜라니의 표정은 영 시큰둥했습니다. 떨떠름한 아내의 반응에 어리둥절했던 남편. 그 순간 멜라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이제 당신이랑 못 살겠어. 빌 맥과이어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껏 가족을 위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목표를 이루자마자 뜬금없이 아내의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왔으니 말입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도 해주지 않는 아내 멜라니. 도저히 속이 답답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빌은 차키를 들고 현관문을 꽝 닫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빌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4년 5월 5일 버지니아주 체서픽만에서 바다 낚시를 하고 있던 남자들은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하고 끙끙거리며 가방을 끌어올립니다. 수상하기 짝이 없지만 호기심이 넘쳤던 이 낚시꾼들은 과감하게 지퍼를 열어보는데요. 그 안에는 잘린 다리가 까만 비닐봉지에 쌓인 채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사람, 구체적으로는 성인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기겁을 한 낚시꾼들은 즉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다리만으로 신원을 파악하기가 힘들어 일단 실종 신고가 들어온 성인 남성들부터 샅샅이 뒤져보고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5월 11일 버지니아 비치 해변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대학생이 발견한 여행 가방에는 까만 비닐봉지에 쌓인 머리와 상반신이 들어있었고 5월 16일 발견된 또 다른 여행 가방에는 종아리 아랫부분을 제외한 하반신이 역시 까만 봉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이 토막들은 모두 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젊은 남성이었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절단이 꽤 전문적인 솜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마추어의 막무가내 범행과는 확실히 결이 달랐던 거죠. 이 때문에 경찰은 범인을 의학적 지식이나 생물 관련 지식이 충분한 사람이거나 유사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질러 본 프로 범죄자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피해자의 신원을 밝힐 차례인데요. 몸이 다 발견됐으니 신원 확인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4년에 발생한 겁니다. DNA 기법이라는 게 있긴 했어도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무용지물일 때가 많았고 미국은 대한민국처럼 전 국민이 지문을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만드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신원을 밝히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몽타주를 그려 길거리는 물론이고 언론 여기저기에도 뿌렸는데요. 그러자 경찰서로 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버지니아가 아닌 뉴저지에서였습니다. 몽타주 속 그 사람이요. 빌 맥과이어라는 제 지인 같아요. 그 친구 며칠간 연락이 안 되고 있거든요. 경찰은 즉시 제보자인 라이스 부부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맥과이어 부부와 매우 친하게 지냈던 그들은 빌의 사진을 경찰에게 내보였고 바닷가를 떠돌던 몸이 빌 맥과이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라이스 부부에게 빌이 실종 신고가 되지 않은 이유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인 멜라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랍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며 멜라니가 빌을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 상태라는 건데요. 심상치 않은 전개에 눈이 번쩍 뜨인 경찰은 서둘러 멜라니 맥과이어에게로 향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소식을 듣고 놀라서 펑펑 울더니 자신이 접근 금지를 신청한 것도 실종 신고를 내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4월 28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빌은 이혼 얘기를 듣자마자 그녀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죽일 듯이 덤벼드는 빌이 무서워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버텼던 멜라니. 그러자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멜라니는 다음 날인 4월 29일 법원으로 달려가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이유가 뭔가요? 맞고 살기 싫어서요. 거기다 도박에 중독돼서 툭하면 애틀랜틱 시티에 있는 도박장을 가요. 아마 남편 차도 지금 애틀랜틱 시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경찰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처음 제보를 했던 라이스 부부는 빌을 너무도 친절하고 유머러스한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호탕한 청년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아내를 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도박을 한다는 사실도 믿지 않을 정도였는데 사실 라이스 부부는 빌이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부부끼리 친하기는 했지만 멜라니보다는 빌의 친구에 더 가까웠죠. 멜라니와 절친한 친구들은 라이스 부부와 전혀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그들은 빌이 좋은 남편도 좋은 아빠도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면서 툭하며 논쟁을 가장한 시비를 거는 빌 때문에 멜라니가 그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왔고 도박을 끊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마음고생도 너무 심했다며 그녀를 철저히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테일한 진술은 오히려 멜라니를 범인으로 몰고 가는 요인이 되고 맙니다. 그녀에게 폭언, 폭행, 도박이라는 분명한 범행 동기가 생긴 겁니다. 경찰은 이혼을 해주지 않는 빌에게서 해방되기 위해 멜라니가 그를 뒤 유기했다고 봤습니다. 물론 심증에만 매달린 건 아닙니다. 빌이 발견된 여행 가방에서 몇 가지 물증이 나왔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신체를 감싸고 있던 담요였습니다. 이 담요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라 병원에서 대량으로 납품받아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멜라니의 직업은 공교롭게도 간호사였습니다. 멜라니는 산부인과 불임 클리닉에서 꽤 높은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동료들과 환자들에게 무척 평판이 좋았는데요. 특히 힘든 불임 치료로 심신의 고통을 받았던 환자들은 멜라니가 돌봐주고 응원해준 덕분에 예쁜 아이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의의 천사 멜라니에게도 은밀한 비밀은 존재하고 있었는데 바로 불임 클리닉의 의사 브래드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브래드와 멜라니는 모두 배우자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가정을 정리하고 둘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혼 각을 재고 있었던 거죠. 폭언, 폭행, 도박에 불륜까지 끼어든 상황. 이쯤 되자 경찰은 멜라니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거의 확신을 했습니다.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절단된 듯한 빌의 신체 또한 간호사인 멜라니를 범인으로 모는 데에 한몫을 했습니다. 수사진은 일단 의사 브래드를 소환했습니다. 불륜 사실이 들통난 것을 알고 난처해하는 그에게 경찰은 여자 혼자 어떻게 이 일을 다 했겠냐며 당신도 공범이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고 브래드는 펄쩍 뛰면서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번뜩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른 경찰. 그들은 브래드에게 강요 반 설득 반으로 정말 범인이 아니라면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라고 했고 결국 브래드는 경찰이 시키는 대로 전화기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채 멜라니와 통화를 합니다. 브래드는 멜라니에게 결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늘어놓았습니다. 지금 이혼을 하면 재산의 절반은 전처에게 줘야 하지만 먹고 사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 결혼 준비하자.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죠. 경찰은 멜라니가 브래드와 결혼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맞다면 이제 멜라니는 브래드의 결혼 계획에 신나게 맞장구를 치거나 제 뜻대로 굴러가는 상황에 감격의 눈물이라도 쏟아내야 했죠. 그런데 멜라니는 기운이 쭉 빠진 목소리로 브래드에게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제대로 준비하기로 했던 재혼을 왜 갑자기 서두르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황당하다는 듯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 도청 작전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두 사람이 입을 맞춰 놓았을 가능성은 희박했죠. 물론 경찰의 유도 신문인 것을 눈치챈 멜라니가 재빨리 대응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작전은 완벽히 실패했고 추후 재판에서 오히려 변호사 측에 유리하게 적용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삽질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빌이 사라지기 이틀 전인 4월 26일 멜라니가 자신의 명의로 389을 구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빌을 쐈다고 추정되는 것도 이와 같은 규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멜라니는 빌이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전과가 있어 구입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대신 사다 달라고 해서 사다 준 것이지 빌에게 넘겨준 이후에는 만진 적도 본 적도 없다면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경찰은 영장을 받아 가택수색에 들어갔고 이곳저곳을 열심히 뒤졌지만 범행 도구로 추정할 만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는 빌이 발견된 여행 가방과 똑같은 디자인의 사이즈만 다른 가방, 그리고 빌을 감싸고 있던 까만 비닐봉지와 유사해 보이는 또 다른 봉지가 있었기 때문에 멜라니가 이 집 어딘가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빌을 병원에서 가져온 담요와 집에서 쓰던 까만 비닐봉지로 감싸 갖고 있던 여행 가방 3개에 나누어 담아 바닷가에 유기했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 전체에 루미놀 반응 검사를 매우 철저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벽의 일부를 허물기도 했고 거실 마루를 다 뜯어내고 화장실 배수관을 다 뽑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큰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미세한 피부 조각이나 살점 같은 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법의학적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지 몇몇 사람들은 슬슬 멜라니 범인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 대부분은 꼼꼼하게 청소를 해 증거를 완벽히 제거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여전히 멜라니를 제1용의자, 아니 유일한 용의자로 놓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타이밍 적절하게 등장한 것이 빌의 승용차였습니다. 멜라니의 말대로 그 차는 애틀랜틱시티의 어느 야외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다가 수색 중이던 경찰에게 발견됐는데요. 멜라니는 어떻게 빌의 차가 애틀랜틱시티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경찰이 이 점을 추궁하자 처음 그녀는 남편이 자주 도박하러 가는 곳이라 추측을 했을 뿐이라고 딱 잡아뗐습니다. 하지만 취조가 길어지자 지친 멜라니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오직 멜라니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한바탕 부부싸움을 치른 뒤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으려고 그녀는 고속도로를 타고 남편의 도박장이 있는 애틀랜틱시티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홧김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한 상태라지만 새로 산 집 계약 취소도 해야 하고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등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할 일이 태산인데 남편이 오질 않아 일이 진전이 되질 않으니 직접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러다 멜라니는 정말로 우연히 애틀랜틱시티의 어느 길가에 주차된 남편의 차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자신의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스페어키를 이용해 남편의 차에 올라탄 뒤 차를 엉뚱한 주차장에 세워두고 다시 자신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멜라니는 빌과 연애하던 시절부터 다투고 난 뒤 상대를 골탕 먹이기 위해 일부러 차를 다른 곳에 갖다 세워놓는 장난을 종종 치곤 했었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차를 옮겨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 사실을 지금에 와서야 얘기합니까? 애틀랜틱시티에 갔다고 하면 괜한 오해를 살 것 같아서요. 이런 멜라니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사관이 과연 있을까요? 사실 경찰은 이미 주차장에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빌의 차가 몇 시에 그 주차장에 들어갔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만 하면 멜라니의 진술이 진짠지 거짓인지 금방 밝힐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라면 멜라니는 빌의 자동차와 관련해 2번이나 허위 진술을 한 게 됩니다. 멜라니 범인설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리는 거죠. 그런데
감시카메라 녹화본을 확인한 결과 답답하고 안타깝게도 자동차의 형태 정도만 겨우 확인 가능했을 뿐 사람의 얼굴까지 식별하는 것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분명 빌의 차 운전석에서 누군가 내리기는 하는데 그게 멜라니인지 빌인지 제3의 인물인지 알 방법이 없게 된 겁니다. 경찰이 결정타라고 믿었던 주차장 감시카메라 영상은 이렇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찰은 빌의 승용차 글러브 박스에서 용도를 알 수 없는 한 병을 수거하게 되는데요. 출처를 추적한 결과 이는 빌과 멜라니의 동네에 있는 한 약국에서 판매된 것이었습니다. 약국은 두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요. 약사는 사간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손님에게 받은 처방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닥터 브래드가 발행한 가명 처방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래드는 자신이 쓴 것이 아니고 멜라니의 필체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멜라니는 평소 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신 써주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는 듯 부부의 집 컴퓨터에는 몰래 구입하는 법, 사람 잡는 법과 더불어 검출 안 되는 도구를 검색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로소 완전히 퍼즐을 맞춘 경찰. 비록 범행 도구를 찾아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나 많은 정황 증거가 멜라니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으니 수사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 파경을 맞은 결혼 생활, 불륜남과의 새 출발. 멜라니에게는 분명 범행 동기가 있었습니다. 비록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 증거들이 워낙 빵빵하니 배심원들을 가뿐히 설득해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검찰 측은 기존의 여러 정황 증거를 제출한 것과 더불어 재판정에서 검정 비닐봉지의 분석 결과를 깜짝 공개해 배심원들을 자극했는데요. 부부의 집에서 수거한 것과 빌을 감싸고 있던 것이 성분도 생산 라인도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황 증거 1000개가 있다 한들 직접 증거 하나만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인은 멜라니가 빌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없음을 강조하며 검찰 측이 내놓은 정황 증거들을 하나둘 깨기 시작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빌의 몸을 감싸고 있던 의료용 담요와 검정 비닐봉지는 멜라니만 사용하는 특별한 제품이 아닌 시판되는 흔한 공산품입니다. 두 번째, 빌이 들어있던 여행 가방은 부부의 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한들 이것이 곧 멜라니가 남편을 가방에 넣어 유기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여행 가방 속 훼손된 빌의 몸에는 동물의 털 몇 가닥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동물을 키우지 않고 가족들은 동물과 접촉할 기회도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 동물 털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번째, 검찰은 멜라니가 집안에서 이 모든 일을 벌였다고 주장하지만 범죄 전문가도 아닌 일반 주부가 청소만으로 현장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섯 번째, 부부의 컴퓨터에서 독불이 검색되기 불과 20초 전에 도박 게임 룰에 대해 검색을 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분명히 필요한데도 검찰은 그냥 무마시켰습니다. 여섯 번째, 멜라니의 직업은 간호사로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습니다. 출근해서 의학 서적을 뒤지면 더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인터넷 엉터리 정보를 뒤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빌이 검색했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멜라니는 브래드와 불륜 관계이긴 했지만 재혼을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고 브래드에게 이혼을 강요한 적도 없었습니다. 멜라니가 남편을 죽인다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애당초 범행 동기 설정부터 잘못된 것 아닐까요? 변호인은 내세우는 동기부터 엉터리인 데다 도구는커녕 과정을 목격한 사람조차 찾아내지 못했고 범행이 벌어진 시간과 장소도 특정하지 못한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분명한 물적 증거도 멜라니의 자백도 없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추측만 얼기설기 엮어 그녀를 범인으로 모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배심원들에게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변호인 측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배심원들은 검찰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직접 증거라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검찰이 모아서 제출한 여러 정황 증거들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 역시 배심원 의견에 따라 유죄를 인정했고 멜라니 맥과이어에게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멜라니는 재판이 끝난 2007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자신은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저는 멜라니의 결백이 완전히 믿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진이 초기 단계부터 마치 표적 수사를 하듯 멜라니 맥과이어를 범인으로 단정짓고 제2, 제3의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누구보다 만에 하나에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말입니다. 명탐정 코난이 그랬습니다. 진실은 오직 하나라고요. 종결된 듯 종결되지 않은 이 찜찜한 사건이 만화처럼 극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길 바라고 빌 맥과이어의 명복 또한 간절히 빌겠습니다. 2022년 1월 9일 오후 3시경 긴급전화 110으로 신고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도쿄 에도가와구 시노자키시에 사는 젊은 남성이었는데 칼에 찔린 채 아파트 주차장에 몸을 숨기고 있으니 빨리 와서 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는 즉시 해당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남자 하나가 피를 뚝뚝 떨어뜨리면서 앉아 있었는데요. 그는 아파트 입주자인 사토 유사쿠, 25살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경찰은 사토를 구급차에 실어 보내기 전 누가 이런 해코지를 했느냐고 물었는데요. 그는 헤어진 여자친구, 즉 전 여친이라고 가까스로 한마디 남기고는 그대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은 사토의 대답에 이미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헤어진 여친이 앙심을 품고 몰래 아파트에 찾아와 흉기를 휘두르며 전 남친을 기습 공격했겠구나. 단순 치정극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사토의 아파트를 방문하자 더더욱 그 예상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사토의 집 현관문을 열어준 사람이 집안에 있던 젊고 예쁜 여성이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이 여성이 사토의 현재 여자친구일 거고 전 여친은 그 사실을 질투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여자의 어깨너머로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 묻은 칼 한 자루가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제야 본인들이 섣부른 추측을 했음을 인정했고 자신의 이름을 리나라고 밝힌 이 여성을 즉시 경시청으로 데리고 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토 이오사쿠는 안타깝게도 병원에 옮겨진 지 7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리나는 자신이 범인이 맞다고 순순히 자백했는데요. 사토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사이에 방심한 틈을 타 흉기로 복부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무서운 일을 벌인 리나가 이제 겨우 19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런 리나와 25살 사토가 동거 중인 연인 사이였다는 거죠. 25세 남자와 동거하던 19세 소녀가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일본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펼쳐졌습니다. 미성년자와 동거를 하다니 죽어도 싸다. 여자애가 발랑 까졌다. 뭐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글들이 수도 없이 양산됐고 대체 왜 리나가 사토를 해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추측하는 방구석 탐정들도 기다렸다는 듯 등판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끼어있는 사건이니만큼 경찰은 최대한 빨리 이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싶었지만 보통 자극적인 소재가 아니었기에 언론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직 팩트체크도 되지 않은 리나의 일방적인 진술들이 거짓말 좀 보태서 1초에 한 건씩 기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라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아오모리현 출신으로 그곳에서 만나 사랑을 하게 됐고 2021년 봄에 도쿄로 이사해 동거 생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은 도쿄가 두 사람 모두에게 유리했을 텐데요. 하지만 도쿄는 아오모리보다 훨씬 집세도 비싸고 물가도 높았기 때문에 사토와 리나는 열심히 돈을 벌어 집세도 내고 생활비도 쓰고 데이트도 하면서
다른 커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나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리나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사실 사토 이오사쿠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는데요. 사토는 종종 폭행과 폭언으로 리나를 상처 입혔고 참다 못한 그녀는 사토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의외로 순순히 이별에 동의했던 사토. 사토가 병원에 실려가기 전 경찰에게 전 여자친구에게 찔렸다라고 진술을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엄연히 헤어진 상태니까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왜 아직까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걸까요? 아파트는 사토의 명의로 빌렸으니까 리나가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가기만 하면 둘의 인연은 이제 거기서 끝입니다. 지긋지긋한 데이트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리나는 당연히 하루빨리 짐을 꾸렸어야 했는데요. 협박을 받았어요. 무슨 협박이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동영상, 그 동영상이 맞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로 그 영상이죠. 사토는 리나가 이 집을 나가면 SNS에 리벤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했고 그녀는 그것이 두려워서 이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헤어져 주겠다는 것은 사토의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단지 그 남자한테서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19세 소녀의 이 한 맺힌 진술은 입에서 입으로, 기사에서 기사로 전해져 결국 사건이 벌어진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일본 전 국민이 이 사태를 다 아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직 어른도 안 된 어린 여자친구에게 25이나 먹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악랄할 수가 있는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사토를 비난했고 리나에게 동정을 보냈습니다. 저 어린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칼까지 들었겠어 하면서요.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서 온라인에서 뭔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사토 이오사쿠의 지인들이 너도 나도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사토는 절대 폭력을 휘두를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SNS를 보시면 알 겁니다. 사토가 얼마나 많은 친구들한테 사랑받고 있었는지요. 회사에서도 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입에 달고 살았던 좋은 직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쏟아지는 사토 이오사쿠에 대한 미담들. 그런데 경찰들이 용의자 주변인들을 탐문하다 보면 꼭 이런 대답이 나온다곤 하죠. 걔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에이 설마요. 걔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요. 그러니 일본 네티즌들은 사토의 지인이 올린 글들을 처음엔 아니 꼽게 바라봤습니다. 너네들한텐 잘했겠지. 스트레스는 19살 어린 여자애한테 다 풀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토의 친구들이 목소리 높여 일관된 주장을 이어가고 사토가 살아있을 때 나누었던 카톡이나 라인을 캡처해 SNS에 올리면서 여론은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한 유명 잡지사의 취재에 의해 사토와 리나가 대체 어떤 관계였는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아오모리에서 상경해 동거를 시작한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과 다른데요. 리나는 콜센터에 취직해서 일을 했는데 퇴근하면 새벽까지 클럽에서 놀다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어쩌다 받은 월급은 거의 대부분 본인의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방세, 공과금, 생활비 이 대부분을 사토가 냈는데 사토라고 해서 떼돈을 버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본인도 도쿄에서 새롭게 친구도 사귀고 취미생활도 하려면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토는 자신에게 얹혀 살다시피 하는 리나를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그녀를 걱정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루는 친한 직장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여자친구가 19살인데도 클럽에 갔다가 아침에 들어오고 집에서는 까지 피운다면서 아오모리에 계속 있을 것을 괜히 도쿄에 와서 나쁜 물만 들인 것 같다. 이런 후회 섞인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나름 보호자 마인드 같은 게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성인이 청소년과 연애하고 동거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에 성립되는 미성년자의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본에서는 13세, 한국은 16세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세 청소년과 사귀는 성인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결국 사토와 리나 둘 사이에는 앙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연인 관계는 꾸역꾸역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2021년 여름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도쿄에서 동거를 시작한 지 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리나는 사토에게 이별을 선언합니다. 사토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따로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바람이 난 거죠. 사토는 황당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녀와의 이별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리나가 짐을 안 싸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 아파트는 사토의 명의로 빌린 겁니다. 방세도 사토가 거의 다 내고 있었죠. 이제 리나는 여자친구도 뭣도 아니니까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나가 경찰을, 아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너무도 악독한 거짓말을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토가 리벤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자신은 결국 집에 감금되다시피 했다는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토는 평소 헤어진 여자친구가 빨리 자기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지인들에게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놀고 싶어도 리나가 있어서 데려오지 못한다며 속상하다는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강제로 내보내면 되는데 사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을 목전에 두고는 있다지만 그래도 리나는 아직 미성년자니까요. 19살짜리 여자애가 이 험한 도쿄에서 집도 구하고 방세도 내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토의 마음이 영 편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그가 리나에게 보호자 비슷한 책임감이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 곳이 생길 때까지 바람난 전 여자친구를 쫓아내지도 않고 자신의 집에 그냥 뒀던 거겠죠. 그리고 여전히 집세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목적이 있어서 리나와 계속 동거를 이어간 건 아니었을까요? 예를 들면 성과 관련된 목적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었습니다. 오히려 사토는 퇴근 후 리나가 있는 집에 가기가 영 불편해서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때우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리나가 사토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도 했다는데 이유는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편하게 전화통화를 하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빌린 내 집에서 내가 불편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지금쯤 사토 때문에 밤고구마가 목에 걸린 것 같이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그도 무척 답답했겠지만 당장 방법을 찾지 못해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리나가 갑자기 스스로 나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언제? 2022년 2월에.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미국으로 간다고 대답하는데요.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미국인인데 둘이 같이 미국 가서 사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토는 아마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미국에 혼자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랑 같이 간다고 하니까 더 이상 보호자 마인드로 리나를 걱정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친구들 모두 전 여친에게서 해방될 날이 머지않은 사토를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리나가 사토를 그동안 어떻게 괴롭혔는지 친구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리나는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사토에게 매우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사토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자신의 칫솔모가 다 상해 있었습니다. 리나가 사토의 칫솔로 화장실 청소를 한 건데요. 그걸 버리지도 않고 일부러 칫솔통에 그대로 꽂아둔 겁니다. 또 어느 날은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꺼냈더니 주스 안에 담배꽁초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고 또 어느 날은 아끼는 바지를 세탁하려고 봤더니 이미 옷이 락스에 푹 절여져서 색이 얼룩덜룩 다 빠져있기도 했습니다. 못되게 굴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이런 짓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체 리나에게 왜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지 사토와 그의 친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미국으로 간다니까, 가면 끝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괜히 어린애랑 싸우지 말고 그냥 곱게 보내야지. 모르긴 몰라도 사토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2022년 2월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2022년 2월은 영원히 맞이할 수 없는 달이 되어버렸습니다. 2022년 1월 9일 헤어진 동거녀 리나에 의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사건이 언론에 전파되었을 때는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름과 얼굴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는데요. 그러나 피의자가 기소됐던 2022년 5월 도쿄지검은 그녀의 실명 사쿠라바 리나를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성인에 가까운 나이이기도 하고 살인이라는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이기도 하니 굳이 19살짜리 피의자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검사 측은 리나가 사토의 스마트폰에 리벤지 동영상이 있고 그것이 SNS에 퍼지고 있다고 착각해 앙심을 품고 사토를 찔렀다면서 상해 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사 측은 혼자서 그런 끔찍한 오해를 할 만큼
당시 피고인은 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징역 3년을 제한했습니다. 일본도 애매할 때는 적당히 반땡해서 판결하는 게 국룰인가 봅니다. 재판부는 책임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범행은 충동적이었고 강한 살이나 계획성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관계성을 놓고 볼 때 리벤지 영상이니 SNS니 이런 것들이 뭔가 이번 사건과 핀트가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쿠라나 리나의 이상심리에서 칼부림의 이유를 좀 더 찾아봤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생겼는데요. 리나는 너무 심하게 이기적이고 같이 사는 사람 마음에 공감도 하지 못하고 남에게 기생해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반사회적 특성이 여기저기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쿠라바 리나가 과연 9년 후에 나와도 될 만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계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토 유사쿠 씨의 명복을 빕니다. 몸 안의 장이 다 끊어질 듯한 슬픔이라는 뜻의 단장지에는 자식을 앞서 보낸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한자성어인데요. 오늘은 이 단장지혜를 겪으면서도 놀랄 만큼 용감하고 강인한 행보로 먼저 간 아들의 한을 화끈하게 풀어준 위대한 어머니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주간악당 스티븐 데이비스 사건 편입니다. 2004년 7월에 햇볕 따뜻한 날, 영국 노팅엄주에 사는 55살 여성 마거릿 데이비스는 소파에 기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불쑥 걸려오는 요란한 전화. 마거릿은 움찔하며 감았던 눈을 뜨고 비몽사몽 상태로 수화기를 들었는데요. 어머니, 저 마틴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스티븐이 죽었어요. 아직 잠이 덜 깬 건가? 그래서 이렇게 기분 나쁘고 끔찍한 꿈을 꾸는 건가? 마거릿은 그저 멍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 마틴의 비통한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뿌옇던 머릿속은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마침내 이 상황이 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32살 스티브는 마거릿의 큰아들이었습니다. 마틴은 아들의 좋은 친구이자 직장 동료였는데요. 필리핀 마카티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스티브는 사업이 한창 잘 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앙헬레스에 있는 집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빌려 마틴과 함께 숙소처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날 밤 그곳에 3명의 무장강도가 침입해 스티븐의 목숨을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치안이 엉망입니다. 돈 좀 있어 보이는 외국인이 무장강도를 당하는 건 발의 차일 만큼이나 흔한 일이었죠. 그런데 마틴은 눈물을 펑펑 쏟는 마거릿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전달했습니다. 어머니, 범인들은 처음 제 방에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내버려두고 스티븐만 해치고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순간 마거릿은 본능적으로 이 사건의 범인들이 단순 강도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짐을 꾸려 비행기를 타고 약 20시간 가야 하는 필리핀 마카티로 향했습니다. 다른 사람 입으로 전달받는 이야기만으로는 결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 출신인 55살 평범한 아주머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끈질긴 사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스티븐은 어릴 때부터 무척 어른스러웠습니다. 아빠를 일찍 여인 그는 엄마와 동생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이 투철해 비뚤어지는 일 없이 성실하고 착실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스티븐은 성인이 되어 IT 관련 직종을 얻게 됐고 회사의 홍콩 지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짬이 날 때마다 비행기로 3시간 거리인 필리핀으로 가 여행과 휴식을 즐기는 게 취미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예 필리핀으로 이주해 사업체를 차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홍콩의 월급쟁이에서 필리핀의 자영업자로 과감한 변신을 하였습니다. 스티븐이 차린 회사의 대주주는 그의 어머니 마거릿이었습니다.
그녀는 앨런이라는 남자와 재혼해 새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장남의 능력과 노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간 저축한 돈을 선뜻 사업 자금으로 투자했는데요. 어머니의 믿음이 원동력이 되었는지 아들의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회사 규모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스티븐 데이비스는 젊은 나이에 명실상부 어엿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놀아야죠. 혈기왕성한 스티븐은 밤놀이도 꽤나 즐겼습니다. 그러다 술집 종업원, 정확히 말하면 노동자인 20대 초반의 필리핀 여성 에블린을 만나게 됩니다. 스티븐은 에블린이 마음에 들어 종종 그녀가 일하는 업소에 갔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약으로 식구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성노동자가 집안 형편이 좋은 게 더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스티븐은 에블린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고 이는 곧 사랑으로 번졌습니다. 에블린을 가난의 굴레에서 구해주고 싶어진 그는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임에도 결혼을 결심합니다. 에블린은 스티븐의 프로포즈를 받고 하늘을 날 것만 같았습니다. 율법으로 먹고 살던 지옥 같은 삶에서 탈출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잘 나가는 사장님의 아내, 그것도 어린 여자한테 찝적대는 늙고 추한 남자가 아닌 자수성가한 젊고 훤칠한 영국 남자의 아내까지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팔자를 펴게 생겼습니다. 그 길로 업소를 그만둔 에블린은 스티븐이 펼쳐줄 장밋빛 미래에 꿈과 희망을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이 아무 잡음 없이 평탄하게 성사될 리는 없겠죠. 아들이 율랑 여성과 결혼한다고 할 때 쌍수 들고 환영할 부부는 아마 없을 겁니다. 마거릿 역시 격하게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젊은 아들이 결혼을 서두르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상대가 필리핀 노동자라니 어머니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스티븐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미 에블린에게 온 마음을 빼앗겼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책임지고 부양하려 했던 것처럼 에블린의 인생도 책임지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에블린을 영국으로 데리고 가 가족들에게 소개한 스티븐. 어머니, 양아버지, 동생들, 그 누구도 그녀가 달갑지 않았지만 막상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순수한 면도 있는 데다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 형편이 안쓰럽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머니와 양아버지는 에블린을 새로운 식구로 받아들이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그렇게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남녀는 로맨스 영화 주인공들보다 더 로맨틱한 커플이 되어 필리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마거릿은 필리핀에서 오는 편지를 기다리는 게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손녀 제시카와 손자 조슈아의 사진도 함께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손주들과 여전히 다정하게 잘 사는 아들 내외를 보며 마거릿은 결혼을 반대했던 과거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본인 고집 때문에 이 예쁜 가정이 생기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마거릿에게 있어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은 떠올리기만 해도 미소를 짓게 만드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앙헬레스에서는 마거릿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외박이 잦은 남편 스티븐과 어린 두 아이를 혼자 돌보는 데에 질려버린 아내 에블린 사이에는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갔고 그 절절했던 사랑의 감정도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에블린은 생활비를 살림하는 데에 쓰지 않고 사치품을 사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워낙 없이 살던 사람이니 돈 쓰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을까. 스티븐도 처음엔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폭발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딸인 제시카를 데리러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 갔더니 학원 선생님이 몇 달째 아이 학원비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한 겁니다. 분명 생활비뿐 아니라 아이들 교육비도 꼬박꼬박 갖다 줬던 스티븐. 그는 살림을 돌보는 데에 소홀한 것도 모자라 애들 학원비까지 유용하는 아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고 직업을 얻든 공부를 해서 대학에 입학을 하든
둘 중 하나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집에 돈을 갖다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제력을 상실한 에블린은 예전처럼 신나게 돈을 쓸 수 없었고 부부 사이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사실 에블린이 돈을 물 쓰듯이 했던 것은 사치품을 사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아이들을 친정에 맡겨둔 채 시도 때도 없이 친구들과 파티를 벌이며 방탕한 생활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바람까지 피웠습니다. 상대는 아놀드라는 이름의 필리핀 남성. 같은 국적의 같은 또래이니 스티븐보다 말이야 더 잘 통했겠지만 이 남자는 경비원으로 일하며 박봉을 받는 빈털털이었습니다. 불륜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리가 없었겠죠. 두 사람의 관계에서 지갑을 여는 쪽은 늘 에블린이었고 심지어 그녀는 아놀드의 생활비까지 원조해 주었습니다. 애들 학원에 내야 할 돈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듯 에블린의 모든 부정들은 결국 스티븐에게 발각됐습니다. 물론 남편으로서 큰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나이도 젊고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도 있고 무엇보다 아내에 대한 사랑도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일이 그에겐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요. 스티븐은 에블린에게 이혼을 통보한 뒤 더더욱 집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 숙소에서 머물렀습니다. 영국에 있는 가족들은 스티븐이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내 식구가 오순도순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치듯 스티븐이 무장강도를 당해 했다는 소식이 날아온 겁니다. 필리핀에 도착해 스티븐의 친구 마틴을 만난 마거릿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새도 없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파트에 침입한 강도는 총 3명, 모두 현지인 남성으로 보였고 무장한 상태였다는데요. 그들은 마틴의 방에 먼저 들어왔지만 얼굴을 확인한 뒤 아무 공격도 하지 않고 우르르 옆방으로 몰려갔고 마틴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해 있는 사이 스티븐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입니다. 강도들은 금품을 훔치기 위해 집을 물색하기는커녕 스티븐을 해치자마자 불이 나게 아파트를 탈출했습니다. 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강도들의 침입 경로를 조사하자 그들은 창문도 베란다도 아닌 멀쩡한 현관문으로, 그것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스티븐이 쓰는 숙소에 스페어키를 갖고 있거나 혹은 몰래 복사를 해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와 무척 가까운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순간 마거릿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댁에 전화 한 번이 없었던 며느리. 너무 충격을 받아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있나 싶어 얼른 달려가 안아줘야겠다고만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필리핀에 입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살해한 범인으로 며느리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겠지, 아닐 거야. 수십 수백 번 반복해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이 마음. 일단 마거릿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티븐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조사해봐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무장 강도 사건인데 왜 가족 친구를 조사해야 하느냐며 우리가 알아서 잡을 테니 집에 가서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마거릿은 그 길로 필리핀 주재 영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영국 국적인 그녀가 필리핀의 공권력을 지원받으려면 대사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대사관은 이제 막 발생한 사건이고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니 당분간 좀 두고 보자고만 하는데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을 죽인 범인을 밝히는 데에는 1분 1초가 아까울 겁니다. 대사관의 냉담한 태도는 큰 상처가 됐죠. 하지만 마거릿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투력이 2배, 아니 10배는 더 상승했는데요. 마거릿은 본인이 직접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유능한 사설 탐정을 고용합니다. 탐정에게 의뢰한 것은 딱 하나, 에블린에 대한 조사와 감시였습니다. 훗날 마거릿은 탐정을 고용했던 날을 회상하며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이보다 더 확신을 느꼈던 적이 없었어요. 엄마의 본능이 제 생각이 맞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었거든요. 필리핀에서 열린 스티븐의 장례식에서 에블린은 자신은 남편의 죽음과 조금도 관련이 없다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마거릿은 가슴 한편의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지만 완벽한 증거를 손에 넣을 때까지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설탐정은 금세 에블린에 관련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녀가 스티븐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아이들을 얼마나 대충 키워왔으며 어떤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도 다 알아냈습니다. 심지어 무장강도가 남성 3인조라는 이야기에 에블린의 지인 중 용의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따로 뽑아 사진을 찍어 놓기도 했습니다. 마거릿은 마틴을 만나 탐정에게 받은 남자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마틴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그중 3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에블린의 상간남인 아놀드, 그의 동료 경비원인 알렉산더, 에블린의 형부 로베르토가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거릿에게 있어 단순 실행범에 불과했습니다. 마거릿이 가장 벌을 내리고 싶은 사람은 이 사건의 배후임이 분명한 며느리 에블린이었죠. 그러려면 일단 실행범 셋을 잡아 에블린의 청부를 받았다는 진술을 얻어내야 했는데요. 부패한 필리핀 경찰들이 움직여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마거릿은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만큼 몸값도 비싼 탐정을 계속 써서 작은 증거 하나라도 더 모으려 애썼고 여러 기관과 단체, 언론들을 만나고 다니며 사건의 실체를 알렸습니다. 그녀는 필리핀에서 체류하는 것과 동시에 때때로 가족이 있는 영국에도 들러야 했고 불가피하게 필리핀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에는 뇌물도 몇 푼 쥐어줘야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게 다 돈이었습니다. 마거릿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3번이나 대출을 받았는데요.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아들 하나 때문에 살아있는 다른 가족들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는 뼈아픈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정상이 보이는데 여기 와서 포기할 수는 없겠죠. 마거릿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년이 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전부 다 어머니였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알리바이, 생존자 마틴과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은밀한 제보 등 실행범 3사람이 체포될 증거는 이미 충분히 모였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탐정에게 이 증거들을 전달받고 어쩔 수 없다는 듯 에블린의 형부 로베르토를 제외한 내연남 아놀드와 아놀드의 동료 알렉산더를 스티븐 데이비스의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로베르토가 살인범 목록에서 빠진 까닭은 주범보다는 종범에 가까워서였기도 했지만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였는데요. 그는 아파트를 습격한 날 에블린이 차 안에서 3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현관문 열쇠를 건네준 사람도 남편의 얼굴을 정확히 알려준 사람도 다 에블린이라고, 에블린이 이 사건의 주모자라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이혼을 당하면 귀책 배우자로서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고 양육권도 빼앗길 게 뻔하니 차라리 남편 재산을 모두 가로채 아놀드와 새살림을 차릴 꿍꿍이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에블린을 경찰 조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마거릿에겐 아직 과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손녀 제시카, 손자 조슈아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자 영국 대사관이 이제야 슬쩍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제시카는 에블린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남편 혐의가 있는 엄마가 딸을 데리고 있는 것은 위험하므로 또 다른 보호자인 외할머니에게 아이를 인수받아 돌볼 수 있도록 조치한 겁니다. 문제는 조슈아였습니다. 조슈아는 당시 에블린의 고향인 시골 마을 외갓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위험인물인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있으니 강제로 외할머니에게 인계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마거릿은 조슈아도 꼭 데리고 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찾기도 전에 영국 대사관은 체포된 2 살인범과 관련된 자들이 마거릿과 제시카에게 복수라도 하려고 들지 모른다면서
얼른 필리핀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처음 필리핀에 왔을 때처럼 마거릿 혼자 몸이었다면 위협 따위야 콧방귀를 끼며 넘겼겠지만 3살짜리 손녀 제시카와 함께 있으니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들 사건을 제대로 결론짓지도 못한 채 일단 제시카를 안전한 장소에 데려다 놓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갔고 영국에 있으면서도 현지 탐정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에블린이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 조슈아를 시댁에 빼앗길 바엔 스티븐한테 보내버릴 거라는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이야기를 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마거릿과 탐정은 시골에 있는 에블린의 식구들을 금품으로 포섭해서 조슈아를 빼내오는 데 성공합니다. 에블린의 친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게 마거릿에게는 오히려 득이 된 셈입니다. 당시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에블린은 시어머니를 아동 납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졸지에 필리핀에서 수배자 신분이 되어버린 마거릿. 그녀는 필리핀에 들어서자마자 공항에서 바로 수갑을 찰 수도 있었지만 아들의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다시 한번 필리핀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모든 물적 증거가 명확히 갖춰진 데다 실행범 3명 모두가 에블린의 사주를 받았다고 실토한 상황. 에블린은 마침내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고 끝까지 억울하다고 읍소했지만 검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 까닭을 영국인인 마거릿이 사형제를 반대해서라고 덧붙였는데요. 마거릿은 이 검사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했습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바란 것은 사실이지만 사형이 비인도적이라서 반대했다기보다 며느리가 평생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하루하루 후회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들의 한을 갚을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해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거릿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무장강도를 가장해 스티븐의 목숨을 빼앗은 아놀드와 알렉산더는 가석방 없는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에블린은 끝까지 누명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가석방 없는 4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마거릿은 제시카와 조슈아를 헌신적으로 돌보며 다른 가족들과 함께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년 빼먹지 않고 아이들의 사진을 필리핀 교도소의 에블린에게 보낸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이 어머니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에블린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느냐는 영화 베테랑의 명대사. 돈도 없고 가오도 없었던 에블린의 몰락을 보니 한층 더 이 말이 의미심장하게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 스티븐 데이비스의 명복과 마거렛 데이비스의 행복을 빕니다. 오늘의 주간학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이라곤 하나도 통하지 않는 짓만 골라서 하는 황당하다 못해 기괴한 빌런들의 이야기입니다. 상식 없는 인간들의 상식을 초월한 행위가 얼마나 참담하고 잔혹한 결과를 낳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간학당, 그가야마 남녀 4명 희상사건 편입니다. 만 16세의 소녀 요시무라 카오리는 어느 날부터 아예 학교에도 나가지 않고 가출해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살 곳도 없었던 그녀는 어른들의 세계, 그것도 거칠고 위험한 음지의 세계에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28살에 스즈키 히데아키라는 남자를 만난 것은 2003년 6월 사이타마현의 번화가 중 하나인 쿠마가야 역에서였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중간 관리직을 맡고 있던 스즈키가 예쁘게 치장한 카오리를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발견하고는 유흥업소 종업원을 해보지 않겠느냐며 접근했던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카오리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업소에서는 쓸 수가 없었는데요. 대신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금세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스즈키는 떠돌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카오리를
자신네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드디어 돈도 있고 집도 있는 남자에게 안정적으로 얹혀 살게 된 카오리. 한 공간에서 사는 두 사람은 결국 관계를 맺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카오리는 스즈키를 그저 잘 곳을 제공해주는 친절한 남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 한 사람을 물었다고 생각했겠죠. 반면 카오리를 열심히 먹여주고 재워주었던 스즈키는 이 어린 소녀를 자신의 애인이라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점점 카오리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카오리가 이를 참아낼 리가 없었겠죠. 당장이라도 스즈키의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몸 놓일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를 경험한 그녀로서는 대안도 없이 무턱대고 집을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2003년 7월, 스즈키에게 얹혀 산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카오리는 다시 쿠마가야 역을 배회했습니다. 스즈키 대신 자신을 돌봐줄 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그녀 앞에 한 젊은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거칠고 껄렁껄렁한 겉모습이 첫눈에도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카오리는 건들거리고 불량해 보이는 이 남자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 그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오가타 히데노리. 스즈키보다 2살 어린 2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무려 유명한 조직인 이나가와파에 속한 여자였는데요. 조직의 주력이라거나 경찰까지도 긴장시키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인간이라기보다는 그저 족보에 이름만 올려놓고 주먹질이나 공가렵박을 일삼고 다니는 저급한 아치 한 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소년원을 들락날락거리며 불량한 학창시절을 보냈던 오가타와 가출 후 거리를 배회하며 나쁜 짓만 골라서 배우고 있는 카오리는 처음 만났는데도 그렇게 대화가 잘 통할 수 없었습니다. 천생연분이었던 둘은 곧장 숙박업소로 이동해 몸부터 섞은 뒤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습니다. 오가타와 사귀게 되었으니 카오리는 이제 스즈키의 집에서 나와 남친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면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오가타에게는 이미 동거인이 있었고 이들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카오리는 새 남자와 새 집을 구하겠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었는지 오가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교제를 하며 스즈키에게 계속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불륜 남녀는 스즈키를 집 밖으로 불러내는데요. 삼자대면을 하자는 겁니다. 약속 장소에 나간 스즈키는 애인이라고 믿었던 여자가 바람이 났다는 사실에 일단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람난 상대가 야쿠자이니만큼 함부로 덤빌 수는 없었죠. 사실 이 삼자대면의 진짜 목적은 이별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오가타는 카오리를 스즈키의 집에서 나오게 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여자친구의 숙식을 자신이 전부 책임져야 할 테니까요. 대신 그는 본인이 야쿠자임을 내세우며 스즈키에게 부탁을 빙자한 협박을 합니다. 카오리를 지금처럼 계속 데리고 살라는 겁니다. 단 내 여자니까 건드리지는 말고요. 스즈키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협적인 오가타의 언행에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야 마는데요. 카오리는 스즈키의 집을 마치 숙소처럼 이용하며 오가타와 연애도 하고 친구들과 놀러도 다니고 학생이 해선 안 될 나쁜 짓도 하면서 저 원하는 대로 막장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무슨 결심에서인지 가출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스즈키는 드디어 카오리에게 해방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카오리는 또 가출을 했고 다시 스즈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즈음부터 스즈키와 카오리의 관계는 묘해집니다. 카오리는 단둘이 있을 때 마치 스즈키를 진짜 남자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오가타를 방패로 스즈키 집에 비비고 있기에는 슬슬 한계가 왔다고 느낀 건지 아니면 오가타와 스즈키 두 남자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카오리와 스즈키의 연애 아닌 연애 관계는 이렇게 다시 시작됐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상대를 구슬리기 위해 몸이고 마음이고 가리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16일 밤늦게 퇴근한 스즈키가 자고 있던 자신을 슬쩍 건드리며 육체 관계를 시도하자 카오리는 스즈키에 대해 강한 혐오를 느끼게 됩니다. 이틀 후인 8월 18일 낮, 카오리와 오가타 그리고 오가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또 다른 비행 청소년 나오키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오리가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일행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녀는 스즈키와 애인 흉내를 내며 살고 있다는 사실은 쏙 빼놓은 채 일방적으로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격분한 오가타는 당장이라도 스즈키의 멱살을 잡으러 가겠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는데요. 그때 뭐가 그리 신나는지 깔깔 웃던 카오리는 오가타를 향해 해버려. 하며 부추기는 말을 했고 그렇게 셋은 오가타의 차에 올라 스즈키의 아파트로 향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흠씬 패주고 돈이나 좀 뜯어낼 요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아파트에 도착하자 오가타는 망설여졌습니다. 사실 그는 폭행치상, 공갈협박 등으로 교도소에 1년 반 정도 갇혀 있다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경찰이 출동할 일이 생기면 이젠 1, 2년으로는 안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자 분노 조절 장애는 저절로 치유되었고 슬슬 몸도 사리게 되었습니다. 오가타의 그런 모습을 눈치챈 카오리. 방금 전까지도 깔깔거렸던 그녀는 순간 서늘한 표정으로 변하더니 오가타를 빤히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으니까 해버리라고.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오가타는 그냥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자친구 카오리와 어린 꼬붕 나오키 앞이었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스즈키의 집인 202호로 향해 카오리가 가지고 있던 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시간에 집에서 출근 준비를 했던 스즈키가 이날따라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 아파트는 스즈키가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통째로 임대해 직원들에게 기숙사처럼 내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스즈키는 아파트 거주자 모두와 친분이 있었고 이를 아는 카오리는 윗집, 아랫집, 옆집 할 것 없이 다른 집들을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다 마침내 여성 1이 사는 205호에서 스즈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쩐 일인지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성 1이 찢어진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 스즈키를 우연히 발견해 후딱 꿰매주려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설명을 해주었음에도 카오리는 스즈키와 여성 1을 번갈아 노려보았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녀는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오가타를 앞에 둔 채 자신에게 성추행을 하려고 했다는 스즈키를 대상으로 말입니다. 카오리는 스즈키와 여성 1을 빤히 보며 말했습니다. 죽어도 싸네. 그 말이 신호라도 된 양 오가타와 나오키는 두 남녀의 멱살을 잡아 스즈키의 집인 202호로 이동시켰습니다. 오가타는 방금 전 카오리의 행동을 보며 그녀가 스즈키에게 특별한 마음을 품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눈이 뒤집힌 오가타는 스즈키를 마구잡이로 폭행했고 남자는 반항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오가타는 품고 다녔던 을 꺼내 스즈키의 배와 등을 잔인하게 찔렀고 괴로워하는 남자에게 이불을 덮어 씌운 뒤 아직 죽지 않았느냐며 발로 몸을 마구 찼습니다. 그러다 오가타는 지켜만 보고 있던 카오리를 불렀습니다. 범행에 동참시키기 위해서였죠. 카오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더니
이불 안에 있는 스즈키의 머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스즈키는 결국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잔혹한 광경을 여성 1은 뜬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 3사람이 스즈키와 여성 1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논하고 있던 중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 밖에는 같은 업소 종업원인 여성 2가 서 있었는데요. 매일 1시쯤이면 출근을 했던 스즈키가 평소에 없던 지각을 하자 가게의 매니저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 2에게 전화해 집에 좀 가봐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에 여성 2는 202호의 문고리를 무심결에 돌려봤던 겁니다. 오가타와 카오리, 나오키는 여성 2를 집 안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얼떨결에 범인들의 얼굴을 본 여성 2는 여성 1과 마찬가지로 제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범인들은 뜬금없이 여성 2에게 혼자 사는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지를 물었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여성 2는 겁먹은 목소리로 친구인 여성 3과 함께 산다고 솔직하게 대답했고, 범인들은 즉시 여성 2의 집으로 가 여성 3까지 납치하다시피 스즈키의 집인 202호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여성 2가 갑자기 사라지면 동거인인 여성 3이 실종 신고를 할 게 뻔하므로 세트로 한꺼번에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굴을 다 들켰으니 죽여야겠지? 어쩔 수 없잖아. 해야지. 사람 하나를 말 그대로 때려 죽인 오가타와 카오리는 이제 상식을 넘어 인간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나오키를 돌려보낸 두 남녀는 오가타의 승용차에 여성 1, 여성 2, 여성 3을 태우고 본인들도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깊고 으슥한 곳으로 운전대를 돌렸는데요. 뒷좌석에 앉은 여성 3명은 오가타와 카오리에게 조금도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 죽은 스즈키를 맨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미노야마 공원 주차장에 멈춰섰습니다. 오가타는 뒷좌석에서 덜덜 떨고 있던 여성 3, 그러니까 목격자인 여성 2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된 사건과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을 강제로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차장 한편에 있던 공중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수건으로 있는 힘껏 그녀의 목을 조르고 공기로 등을 수차례 공격했습니다. 이때 카오리는 차창을 열고 담배를 피우면서 남은 두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인 여성 둘이 합심하면 16살 소녀 하나쯤은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감히 덤벼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공포를 이용한 심리지배가 멀쩡한 인간을 얼마나 연약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 3을 화장실에 팽개치고 차로 돌아온 오가타. 이번에는 산길을 타고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 경치 좋은 곳에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서 여성 2를 끌어내렸습니다. 가게 매니저의 부탁을 받아 스즈키를 살피러 왔던 여성 2. 걱정된 마음에 선의를 베풀었을 뿐인 그녀는 여성 3과 같은 방법으로 죽당한 뒤 오가타의 발에 차여 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내려갔습니다. 카오리는 이번에도 아무렇지 않게 그 광경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성 1만이 남았습니다. 스즈키의 바지를 꿰매주었던 여성 1은 동료들이 가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맨눈으로 목격했지만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는 한 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악마들에게 예외란 없었습니다. 여성 1은 쿠마가야 시내 으슥한 곳에 자재창고로 끌려가 여성 2, 여성 3과 마찬가지 수법으로 공격을 당하고 쓰러졌습니다. 범행을 모두 마친 오가타와 카오리는 여성 1을 창고에 방치한 채 유유히 자리를 떴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같은 날 오후 4시경입니다. 으슥한 곳에 있어서 인적이 드문 미노야마 공원 공중 화장실에
운 좋게도 주민이 들어와 여성 3을 발견하고 경찰에 빠르게 신고를 했던 겁니다. 오가타는 여성 3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버려둔 채 자리를 떴지만 놀랍게도 여성 3은 가까스로 숨이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한 와중에도 여성 3은 죽기 살기로 범인이 누군지,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여성 3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오후 6시경 급히 사건 현장인 아파트로 찾아갑니다. 202호에서는 이불에 둘둘 감긴 채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한 스즈키가 발견됐습니다. 오후 8시경 또 다른 믿지 못할 소식이 들려옵니다. 몇 년째 폐허로 방치해두었던 자재창고를 주차장으로 개조해볼까 싶어 살펴보러 온 관계자가 두 손으로 바닥을 기어 필사적으로 창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여성 1을 구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창고 관계자에게 발견된 여성 1은 그 즉시 실신하고 말았고 빠르게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늘의 도움과 끈질긴 생명력으로 목숨을 지켜낸 여성 1. 그러나 안타깝게도 산비탈에 굴러떨어진 여성 2는 다음 날인 8월 19일 오전 6시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주민에 의해 죽음으로 발견되었고 이렇게 이 사건 피해자 4명 모두의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경찰은 생존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8월 21일 오가타, 8월 22일 나오키, 8월 23일 카오리를 체포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범행 일체를 인정했습니다. 참으로 허무하기 짝이 없는 연속 행이었습니다. 그냥 좀 발랑 까진 여고생과 덜 떨어진 동네 양아치의 만남이었습니다. 건들건들 허세나 부리면서 자잘한 못된 짓만 일삼는 상대하기 귀찮은 인간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이들은 열심히 살아가던 네 사람에게 살해를 시도했고 끝내 2명의 귀중하고 아까운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유일한 성인이자 주범인 오가타에게는 당연히 사형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나를 신나게 빨아댄 탓에 사고 회로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다행히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오리의 재판은 좀 어려웠습니다. 만 16세라는 어린 나이가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데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직접적으로 살인을 지시하지 않은 점이 피고인 측에 유리한 정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카오리는 사건 내내 오가타를 해버려. 할 수밖에 없잖아. 같은 애매모호한 말들로만 부추겼습니다. 카오리가 이런 상황까지 미리 계산을 하고 일부러 모호한 발언을 내뱉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설마 범죄형 인간의 본능에서 나온 언행일까요? 아니면 단지 운이 좋아서 핑곗거리가 될 만한 말만 내뱉은 걸까요? 여러분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카오리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의 부정기형을 받아 복역을 마쳤고 자이든 타이든 사건에 끼어버린 15세 소년 나오키도 가벼운 처벌만 받은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다카 히데노리는 2010년 7월 28일 형을 확정받은 지 3년 만에 33세의 나이로 사형이 집행되어 짧고 추악했던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괴이하다 싶을 만큼 잔혹한 만 16세 소녀 카오리의 성정은 성장 과정으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아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986년생인 요시무라 카오리는 꽤 잘 사는 집안의 사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는 매일 퇴근한 아버지에게 맞았습니다. 정원에 있는 연못에 던져지기도 했고 하루 종일 나무에 묶여있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카오리에게 무릎을 꿇고 바르게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카오리는 다음 차례가 자신이 될 것을 두려워하며 그 순간을 견뎠습니다. 아이가 5살 때 부모는 이혼을 했습니다.
사남매는 처음 어머니를 따라 집을 나갔지만 여자 혼자 4명의 아이를 키우기란 너무도 벅찬 일이어서 어쩔 수 없이 셋째인 아들과 막내인 카오리를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이때 이미 아버지는 새 가정을 꾸린 상태였습니다. 어린 남매는 매일 친부와 계모에게 구박을 당했고 심지어 계모는 카오리의 오빠인 셋째 아들을 낯선 동네의 공중전화 박스에 버려놓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는 다시 아들과 딸을 거둬들였지만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은 카오리는 더 이상 부모와 가족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가 오자마자 비행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집을 나갔을 땐 어머니와 언니들이 열심히 찾으러 다녔지만 2번, 3번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가족들도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쉬우면 들어오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홀로 거리를 헤매던 가운데 만나게 된 상대가 스즈키 히데아키이고 오가타 히데노리였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만남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정답을 알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2분의 명복과 견뎌내신 2분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주간악당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